안녕하세요. 경례입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모델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할 때 보통의 순서는 먼저 정의를 얘기 드리고 그 개념의 분류나 세분화를 해가면서 역사라든지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설명해 가는 것이 보통의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개념은 사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채널을 오셨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어떤 정의를 설명하고 내용을 열거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기 쉽고 조금 더 주변에서 체험하셨을 법한, 겪으셨을 내용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드린 다음에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실 즈음에 정의를 다시 살펴보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편은 단순히 그냥 새롭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제가 기존에 썼던 블로그 글이 있어요. 조금 인기가 많아서 그때 뷰가 10,000건이 넘고 그 이후에는 별로 세본 적은 없는데요. 그 글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편이 조금 더 목차를 보시기에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도 글을 입히겠지만 다만 글을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글을 안 보셨어도 보셨어도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링크는 여기 혹은 여기, 제가 위치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링크를 드릴 테니까 그걸 통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없어도 이 영상을 이해하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했을 때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 그 다음에 비즈니스라는 개념과 사업, 일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사람이나 미디어마다 모든 정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너무 세분화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조금 더 포괄적인 구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0번째, 제품과 서비스. 사실 제가 예전에 글을 썼을 때에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무형과 유형이라는 구분을 했었어요. 이제 그때는 유형은 제품, 무형은 서비스라는 라는 분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사실 유형, 무형의 구분이 어려운 점이 채용 시장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모델이 다양하게 있어요. 실제로 그걸 통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많고요. 요즘은 한일 관계가 조금 모호하다 보니까 요즘의 수익 구조는 모호할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채용 시장이 요 몇 년 사이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이제 돈이 굉장히 많이 벌었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사람 자체가 움직이는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유무형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유형이지만 그 사람이 행하는 어떤 행위들은 무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펴보아 갈 만한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형이 사실 예전에는 서비스만 있었지만, 혹은 서비스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컨텐츠의 시대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채널을 보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 자체의 모델들도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점이 요즘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첫 번째 1번, 당시 이제 제가 썼던 글에 기계냐 사람이냐 하는 분류를 썼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1번인데 공산품, 수제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양하게 공장에서 뽑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수제 제작이기 때문에 절대 가격을 낮출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실 명품이 그렇죠. 브랜드, 명품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유명하고 일반적인 가격보다는 조금 비싼 제품들이 사실 거기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요 몇 년 또 이제 유행하고 있는 것이 드론인데요. 드론을 통해서 이제 여러 배송과 추적이 점점 가능해지고 있고, 드론 자체 가격도 초창기보다는 내려가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또 그 드론이나 자동화되는 기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양산품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격이 다시 생성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가격의 컨텐츠들도 계속해서 생기는 중이고요. 이 부분이 기계냐 사람이냐의 특징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제품과 서비스의 비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제품만 사면 끝인가 혹은 서비스를 같이 구입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물론 제품에 더해서 AS가 유료든 무료든 더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아무래도 반드시 같이 존재하기도 하죠. 온라인이었지만 오프라인 매장으로 점점 더 발전하기도 하고, 오프라인이지만 온라인 채널에 의해서 기업의 이미지가 좌지우지 되기도 합니다. 나쁜 예시는 조금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우려되므로 오늘 바로는 얘기 드리지 않겠지만, 좋은 예시로는 요즘 또 핫한 게 홈플러스의 인스타그램입니다. 그 내부에서 운영하시는 것은 아니고 외부의 에이전시를 통해서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단순히 제품을 열거하거나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들을 패턴화해서 보여주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겪었을 만한 에피소드를 엮어서 컨텐츠 자체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어떤 최근의 트렌드로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매한 제품이 영구적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관점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는 단어가 전혀 생소하지 않은 구독, 서브스크립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서브스크립션 자체는 원래도 신문이나 잡지, 그다음에 학습지 등의 계통으로 늘 존재는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한 10년 전쯤 사라졌지만 RSS도 있었어요. 이제 원하는 키워드나 종류에 따라서 구독할 만한 컨텐츠를 뽑아주는 게 있었는데, 인터넷 시대가 발전하면서 그 부분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꽃이나 반찬, 생활용품을 구독으로 구매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혀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었고요. 점점 컨텐츠의 서브스크립션도 굉장히 당연해지게 되었습니다. 유튜브가 사실 그 가장 큰 예죠. 그리고 구독이라는 단어로 명시된 것이 아니더라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구글 등에서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제공되는 컨텐츠들이 있어요. 포스팅이나 뉴스도 그렇고, 그 사람이 어떤 걸 검색하는가를 이제 그 기업들은 매우 분석을 하고 있죠. 무엇에 좋아요를 하고 어떤 단어를 검색하는가를 굉장히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과정들도 서브스크립션 자체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구독이 되도록 하는 로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3-2라는 목차로 제품의 영속성도 얘기를 했었고요. 제품들에 대한 모델들도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대여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괄호 1번으로 공간 대여 얘기를 했었는데, 건물이나 공유 경제를 언급을 드린 것 외에도 요즘에는 공유 키친이라는 개념도 요 2-3년 급격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타주라는 물품을 보관해 주는 곳도 있는데, 그런 각종 창고들도 사실 공간을 대여해 주는 개념이죠. 그리고 제가 정확한 서비스 명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비행기를 타기 전에 혹은 타고 나서까지 입지 않는 옷, 예를 들어서 여기는 한국은 겨울이지만 여름인 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 옷을 당장 쓸 일이 없다 해서 그 옷들을 맡아주는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국제적인 부분들에서 많이 변화가 있다 보니까 비롯된 대여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건을 빌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맡겨놓음으로써 누군가의 공간을 대여하는 것도 사실 대여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얘기 드린 건 오프라인 상의 어떤 공간을 대여하는 것이지만, 온라인 상의 공간을 대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시 이야기를 드렸던 건 광고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광고는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예전에는 단순히 이제 웹에서 어느 정도 노출이 되고 어느 정도 클릭이 되느냐만 주 이슈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누가 어떤 이유에서 어떤 타이밍에 무엇을 어떻게 클릭을 하고 그 이후의 행동들이 어떻게 발전을 하는지까지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그 자체가 앞으로의 과정이자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온라인의 공간 대여라고만 볼 수는 없지만 여러 점에서 연결이 되는 모델링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분석 자체를 판매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괄호 3번이죠. 물품 대여. 만화책 대여나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일본의 츠타야 서점에 대한 브랜딩도 당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렌터카도 물품을 대여하는 일종의 내용입니다. 사실 또 거기에서 이제 보험까지 생각을 하면 또 전혀 다른 모델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또한 공유경제, 아까 살짝 언급드렸었죠. 공유경제에서 비롯된 옷 등의 물품 대여도 사실 이제 요즘 활발해지기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괄호 4번으로 이제 같이 얘기를 드렸던 것이 물품 대여의 B2B 모델을 접목시킨 것. 그래서 기기 대여가 있었어요. 뭐 프린터라든지 혹은 그 밖에 사무적인 기계들을 굉장히 많이 대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B2B로 연결돼서 매달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나가는 것이 실제 모델입니다. 다만 점점 기기가 없어지는 추세죠. 종이를 안 쓰고 주로 화면이나 혹은 컴퓨터로 그 다음에 대체가 되거나 데이터의 저장에 대해서도 예전 같으면 데스크탑 서버를 놓고 했던 것이 점점 온라인 세계로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기 대여였던 것이 점점 클라우드로 이뤄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얘기를 드렸던 또 다른 기준으로서는 5번 서비스의 제공 기간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을 구매하자마자 서비스가 끝나는 것들이 일반적인 구매와 판매라는 단어들이고요. 다만 시간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화라든지 컨텐츠, 이건 정해진 시간만큼을 보고 나서 끝나는 내용들이죠. 그나마도 요즘은 음악 계통은 구독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영화는 뭐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이 있지만 아직 극장이 있어요. 근데 음악 계통은 물론 콘서트 자체는 있지만 그 외에 평소에 즐긴다는 입장에서는 구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매달 요금을 통해서 아이튠즈나 그 다음에 멜론이나 여러 컨텐츠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기 대여에서 기기 대여가 클라우드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욱 저장을 안 하게 되고 저장을 안 하기 위해서는 매달 구독을 하면서 어떤 컨텐츠를 즐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이 많이 나가고 있죠. 예전에 아마 이렇게 누군가 시도를 했다면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힘들고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심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구독이라는 제도가 많이 커졌다 보니까 매월에 얼마만큼의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그 서비스를 쓴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실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비스의 제공 기간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제공 시기도 비즈니스 모델을 분류하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번 컨텐츠 사용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1로 당시 말씀드렸던 것은 아트 및 디자인이에요. 주문 제작도 있고 일반적인 수제, 작업 혹은 공장 생산 등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캐릭터도 사실 굉장히 많은 모델이 있습니다. 뭐 디즈니 자체도 워낙 유명한 캐릭터긴 하지만 요즘엔 뽀로로나 그 다음에 샌드박스에서 하는 캐릭터들, 그리고 또 유명한 것 중 하나는 마블이죠. 마블도 캐릭터로 굉장히 수익이 많이 커진 케이스인데요. 마블과 이제 DC 코믹스가 워낙 대결을 하던 구조였는데 이제 최근에는 마블이 디즈니로 흡수가 되면서 소니가 뭐 협상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스파이더맨을 데려가겠다라고 한 부분들이 팬들에게는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그 캐릭터가 가진 가치를 얼마만큼 매기고 그 이후에 모델링을 어떻게 구상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마블이랑 소니가 어떤 얘기를 했을지는 제가 뭐 직접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단순히 이 수익을 어떻게 하느냐 뿐만이 아니라 그 캐릭터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정도의 금액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은 서로 있었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결렬이 되었다라는
논의 되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캐릭터 자체에 대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6-2로 얘기를 드렸던 게 교육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 컨텐츠는 돈을 벌기 쉽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학원이나 학교 관련해서도 물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작년 즈음에 스카이캐슬이 굉장히 유행을 했죠. 스카이캐슬 전에도 물론 교육 시장은 매우 컸었고 했지만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던 시장이 또 보여짐으로써 교육 자체에 대한 새로운 니즈가 많이 발견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스카이캐슬 자체도 또 미국에서 새로 판권을 사서 제작을 한다는 이야기가 잠깐 뉴스가 있었다 사라졌는데요.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예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원데이 클래스입니다. 요즘에는 원데이 클래스도 워낙 다양해져서 이제는 원데이 클래스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궁금해하는 분들은 없고 원데이 클래스를 뭘 들을까 라는 것을 고민을 하거나 혹은 아무래도 이제 한 번 하고 끝나는 것보다 그걸 어떻게 더 즐겁고 재밌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판매자도 구매자도 같이 고민하게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어떤 장소에 가서 참여를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귀찮아하는 사람들이나 혼자 사는 사람들, 욜로족들을 위해서 취미생활에 관련된 물품을 집으로 보내주거나 혹은 그 자체를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하거나 따라하거나 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용적인 부분은 또 사바사 케바케이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앞으로 또 어떤 모델링이 될지에 대해서 살펴볼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도 있어요. 이 시장도 사실 굉장히 오래되기는 했어요. 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교육, 예를 들어서 신입 연수나 그다음에 중도 입사하신 경력 사원들의 연수에서 여러 컨텐츠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단순히 아무나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어떤 의식을 쌓고 그다음에 동기부여를 하고 고조시키는 역할들을 좀 같이 가져야 되다 보니까 실적이 증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내용인 즉슨 실적의 증명도 물론이지만 실적이 바로 증명되지 않으면 돌고 돌아서 결국 하던 사람이 하게 되고 그것이 좋든 나쁘든 인맥이라고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비즈니스에 있어서 인맥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쁘게만 작용하는 건 아니고요.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신뢰를 하고 맡기는 부분과 메리트와 데메리트는 반드시 같이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기업 대상으로 한 부분은 조금 시장이 닫혀 있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3 인증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상표권,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 그 권리를 사고 파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이라는 제도도 그때 당시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격증은 사실 이제 공인, 그 다음에 공인이 아닌 사단 법인 등으로 통해서 국가가 아닌 곳에서 인정한 자격증들도 있는데요. 큰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자격증을 따는데 돈이 들거든요. 그 부분들도 사실 수익 모델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의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워터마크라는 부분에서 어떤 중요한 이미지나 데이터에 그 워터마크가 삽입이 돼서 도달률을 체크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 늘어난 비슷한 모델로서는 라이센스 중에서 이미지 라이센스가 있어요. 이제 이미지 자체를 여러분들이 워낙 블로그, 유튜브 혹은 기타 등등 콘텐츠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미지를 삽입해야 되다 보니까 그 이미지를 돈을 받고 팔고 돈을 주고 사고 하는 과정들도 요즘에 매우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이 부분도 사실 기업마다 조금씩 모델이 다르긴 하고요. 그리고 7번 소멸을 전제로 하는 비즈니스들도 있습니다. 사라지거나 상하는 제품으로 음식이나 꽃이나 서비스들이 있다라는 얘기도 물론 드렸었고요.
서비스나 수수료에 대해서도 컨텐츠 사용, 그다음에 중간 노동, 그다음에 수수료나 기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적었었고, 서비스이드 별도의 이름이 붙은 용역으로서 고객센터나 통역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서비스이지만 별도의 이름이 붙은 용역, 예를 들어서 고객센터나 통역 혹은 그 밖의 것들, 이 부분들은 그 자체의 가치나 시간보다 퀄리티가 매우 좌우하는 모델이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반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깊어요. 매우 딥하고 딥한 내용이기 때문에 돈 자체만의 분류를 해놓은 내용도 제 메모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별도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7-4번, 벌써 많이 왔죠? 제품과 서비스가 동시에 혼합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같은 용역이나 내용, 제품과도 조금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재료나 장비값에 대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어떤 노동도 더해져서 공사비라는 기준으로 되는 거죠. 이건 공사뿐만이 아니라 인테리어도 그렇고, 사실 대부분의 어떤 개념이 물품과 서비스가 겹쳐진 내용들이기는 해요. 다만 이제 이거를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모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서비스의 분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일시적인 서비스가 있고 정기적인 서비스, 그 다음에 비정기적이지만 장기적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서비스는 편의점 같은 것을 주로 예를 들 수가 있고요. 이런 일시적인 것에는 영업시간이 존재를 합니다. 사실 편의점은 세븐일레븐이 많이 유명하죠. 세븐일레븐이 이제 사실 7시부터 11시까지 운영한다 해서 세븐일레븐이 됐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고요. 하지만 일본에서 편의점이라는 것이 점차 진화하다 보니까 24시간 제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구가 워낙 부족하고 기계 자체도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영업시간 자체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과는 다른 식의 편의점의 구조들이 앞으로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좀 자동화로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이거나 혹은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를 드렸던 구독, 그 다음에 계약, 그 다음에 기업과 기업 간의 정기적인 계약들, 그리고 전기세나 수도세 혹은 핸드폰 요금이나 여러 공과금처럼 청구가 되어서 사용료만큼에 대한 부분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그리고 일정 시기마다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9번의 기타로 이야기를 드렸던 게 어플과 인앱 퍼체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요즘에는 근데 어플도 워낙 단순히 그냥 얼마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살 것 같으니까 주로 앱 내 구매라고 우리나라 아이튠즈에 나오죠. 우리나라 앱스토어에는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맛보기는 어느 정도 주고 그 안에서 새롭게 구매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광고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광고, 마케팅, 브랜딩 이 부분들도 참 심오한 분야예요.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챕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11번 장사의 기본은 수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당시 블로그를 끝맺음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익 모델의 분류에 대해서는 당시 조금 더 연재를 했었는데요. 연재를 하다가 제가 조금 게을러서 블로그보다는 컨설팅에 조금 치중한 기간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까지 얘기 드린 것들은 분류를 하는 사실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섞어서 드렸고요. 그러면 각각의 분류된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기업들이 있고 어떤 내용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차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